이 이야기는 이 남자가 기차를 타고 시작돼요. 내리자마자 그는 서둘러 달리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의 비밀을 알고 있는 어떤 무리들이 그를 따라잡아요. 이 사람들은 온 곳에 연기를 피우고, 그때 이 남자는 미친 듯이 싸우는 실력을 보여줍니다. 이 깡패들은 칼날까지 던지지만, 그리고 그는 자신의 칼을 꺼내서 맞서 싸워요. 그들은 또 음반이라는 금속 바늘을 사용하려고 해요. 하지만 이 남자는 다른 세계에서 온 반사신경을 가지고 있어. 그는 이를 이용해 잡아서 바로 공격자에게 다시 쏘아붙여. 하지만 맙소사, 너무 많은 적들이 몰려와서 그를 압도해. 그들은 목에 장치를 하고 그를 포획해. 이 무서운 놈이 그를 끌고 가. 그 사악한 녀석이 그를 땅에 내리쳐서 칼로 마무리해. 공격자들은 장치를 이용해 목표가 끝났다는 걸 확인하고 그들은 조용히 떠나. 아주 다른 곳에 조라는 농부가 있어요. 그는 농장에서 즐기고 있고 결국 집으로 가서 오토바이를 수리하려고 해요. 그는 작은 아들 케일과 함께 게임을 하고 있는데 케일이 조를 몰래 따라잡으려고 해요. 조는 아이에게 뒤통수에 눈이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조의 안에 사라가 나타나서 조의 얼굴이 얼마나 더러운지 믿지 못하겠다고 해요. 케일은 그의 마스크가 나쁜 사람들인 오니들이 쓰는 것과 비슷하다고 설명해요. 하지만 그는 그들이 진짜 개쓰레기라는 걸 알아요. 조는 오니들이 그를 하나로 착각할지도 모르지만 케일은 자신감이 넘쳐요. 그의 강한 아빠가 만약 누가 그를 건드리면 걔네들을 혼쭐 낼 거야. 조는 장난스럽게 그 허구의 캐릭터들을 이길 수 있을지 확신이 없다고 말해. 하지만 사라는 나서서 카일을 위해 걔네를 처리하겠다고 해. 조는 사라가 오니와 싸우다가 너무 깊게 빠질 수 있으니 자전거 수리 빨리 끝내야 한다고 농담해. 나중에 뉴스 보도가 나오는데 아까 봤던 그 남자가 결국 목숨을 잃었다고 해. 사라는 그게 결국 그 빌어먹을 오니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걱정하고 있어. 카일은 확실히 그들이 범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이는 이제 잘 시간이다. 그는 엄마에게 잘 자라고 인사하고 조는 생일이 다가온다고 상기시킨다. 카일이 잠든 후 조는 보호자로서의 임무를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여 집 주변의 모든 보안 카메라를 점검한다. 사라는 그 남자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걱정하고 더 의심스러운 건 그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는 걱정 말라며 그녀를 진정시키고 아무도 저 멀리 외딴 곳에 있는 그들을 찾지 못할 거라고 안심시킨다. 사라는 리퍼라는 어떤 남자에 대해 가장 걱정하고 있는데 죄가 설명한다. 그 사람은 아니라고. 왜냐하면 그는 항상 홀로 일했기 때문이야. 다음 날 우리는 죄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그들의 정체를 숨기려고 하는지 엿볼 수 있는데 그는 문 손잡이에서 지문을 지우고 있다. 그 젊은 가족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평화로운 삶을 계속 살고 있고 조에는 아버지 역할을 열심히 하며 아들을 행복하게 만든다. 어느 날 밤 뉴스에서는 또 다른 사람이 어떤 수수께끼 조직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고 보도한다. 최근에 일어난 여러 사건 중 하나인데 그래서 지금 큰 조사가 진행 중이야.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그 다음은 카일의 생일이고 사랑하는 가족이 멋진 바비큐 파티를 열었어. 그들은 농담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카일에는 좋아하는 케이크에 초를 불어. 선물을 열었을 때 그는 비디오 게임을 찾고 조에는 새 헬멧도 선물했어. 조에는 그게 무서운 오니 마스크보다 더 좋아해서 카일에는 자신이 더 이상 나쁜 놈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진짜 영웅이라고 말했어. 사라는 그냥 그의 평범함을 보는 게 좋다고 지적했어. 얼굴 그리고 온 가족이 꽉 껴안는다. 그들은 더 이상 행복할 수 없었기에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누기 시작했다. 그날 밤 조는 침대에서 일어나지만 아내에게 그대로 가만히 있으라 말한다. 그는 아래층으로 내려가며 모든 게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갑자기 무언가가 창문에 나타나고 번쩍 조가 공격당한다. 침입자들이 들이닥치지만 그는 마치 정말 프로처럼 싸워서 그들의 무기 하나를 빼앗아 사용한다. 그의 검으로 이 녀석들을 몰살시키려고 해. 한 명을 쓰러뜨리는 동안 조는 아들이 울고 있다는 소리를 듣는다. 그 경보에 조는 순식간에 행동을 시작한다. 우리 영웅은 그를 막으려는 깡패를 막아서 완전히 박살낸다. 조는 가족을 찾으러 달려가면서 무언가를 잡으려 하는데 그때 또 다른 공격자가 금속 바늘 2개를 목을 관통한다. 하지만 조는 굳센 사람이라 포기하지 않고 버틴다. 그는 고통에 찢기면서도 계단을 기어 올라간다. 그런데 있지 혹시 알아? 밖에 수상쩍은 인물이 서 있는데 정말 수상하게 보여.
조가 드디어 2층에 도착해서 공격자들을 많이 제압한 걸 보게 돼. 하지만 그 순간 공포가 엄습하고 조는 바닥에 누운 카일과 세라의 시체를 본다. 충격으로 온몸이 얼어붙고 이 악당처럼 보이는 남자가 조에게 말한다. 조의 아내가 정말 잘 싸웠다고. 그 괴물이 칼날을 그녀의 목에 꽂으며 조 안에 맹렬한 분노를 폭발시킨다. 그런데 그 새끼가 조에게 배신을 했어. 우리 애가 공격자를 끌고 가면서 가족에게 닿으려고 했지. 하지만 제기랄, 그의 몸은 너무 망가져서 계속 못 가겠어. 공격자들은 누군가가 밀고 했음을 눈치챘어. 왜냐하면 멀리서 경찰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하거든. 리더는 조가 끝났다고 확인했고 경찰이 오기 전에 바로 도망쳤어.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그 피로 얼룩진 가족 모습을 보고 충격에 빠졌어. 나중에 모두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조가 엄청나게 깨어난다. 그의 첫 생각은 죽은 가족에 관한 것이고 모든 감정이 폭발하며 구토를 한다. 다음에 조가 깨어났을 때 그는 병원에 있었고 간호사가 미친 듯이 비명을 지르며 의사를 부르고 있었다. 조는 그냥 아내의 이름을 부르고 다시 기절한다. 결국 조가 눈을 뜨고 의사가 설명한다. 그가 사망 선고를 받은 후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났다고. 조는 그게 뭐든 상관없어. 그냥 아내랑 아이에 대해 알고 싶어 할 뿐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살아남지 못했다고 들었어. 밖에서 두 사람이 그를 방문하러 오는 모습이 보여. 그들은 FBI의 마이크와 엠마야. 그들은 조의 도움을 필요로 해서 수사에 대해 질문을 시작하는데 공격자가 누구였을지에 대해 여러 질문을 해. 조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지만 마이크는 그가 정말 화가 나고 있다는 걸 봐. 이때가 그에게 뭐라고 묻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니까 마이크는 그냥 조에게 명함을 건네. 마이크는 엠마에게 이건 단지 직감이라고 말하지만 그는 조가 이 공격자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고 생각해. 그들은 교대로 조를 지켜보기로 하고 엠마가 먼저 지붕에서 조를 주시하기로 한다. 조는 몇 분 전의 기억이 있는데 그때 그들이 그를 데리고 가서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했던 것. 간호사는 조가 휠체어의 브레이크를 밟았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었다. 조는 분노에 떨며 떨고 있었고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가족의 시체에 더 가까이 다가가려 하고 있다. 지붕 위에서 아내와 아이의 기억이 떠오르고 조는 분노에 울부짖기 시작한다. 그의 분노는 최고조에 달하고 그는 다시 손목을 잡아당기며 이번엔 금속 바늘을 꺼낸다. 조는 그것에 찔리고 몸에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바로 그때 여러 암살자들이 조를 공격한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분노로 가득 차 있어 곧바로 광폭해지고 공격을 시작한다. 몇 명이나 전문가처럼 처리하는 거야. 조는 엄청난 힘과 정밀함을 갖고 있어서 어떻게든 싸움 전체를 장악하고 있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야, 친구. 조는 미친 듯이 기술을 쓰고 몸을 검은 연기로 만들어버려. 이 움직임은 엄청 강력해서 그를 가능하게 해 한 번에 여러 암살자를 쓸어버릴 수 있어. 엠마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도 모르지만 조는 아니야. 그녀가 해결하려고 할 때 그는 그냥 그녀를 확 쓰러뜨려버려. 늘 그렇듯 분노에 차서 조는 끊임없이 공격을 퍼부으며 더 많은 공격자를 향해 돌진한다. 그들 무리가 있는데 조는 엘리베이터에 칼날을 쏘는 이상한 행동을 한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유를 본다. 조는 막대기를 들고 방어하면서 남은 암살자들을 모두 엘리베이터로 밀어넣는다. 조가 심하게 숫자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암살자들이 명백히 그와 함께 갇혀 있었던 거지 반대가 아니고 조는 무생물 같은 몸 위에 당당히 서서 또 다른 층에 도달하며 남아있는 적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마이크는 엠마가 왜 전화를 받지 않는지 궁금해하고 갑자기 죽은 사람들 무더기를 발견하고 충격을 받습니다. 한편 조는 근처에서 일 마무리를 하고 있고 암살자 리더가 그를 찾습니다. 조의 머릿속에 기억들이 다시 밀려들기 시작하고 그는 순수한 분노로 리더에게 전력을 다해 달려듭니다. 하지만 이 리더는 달라, 친구. 그는 프로처럼 자신을 방어하고 조의 목에 어떤 장치를 걸기도 해. 조는 빠르게 몸을 풀고 탈출하지만 싸움은 여전히 균형을 이루고 있어. 결국 조는 다시 그림자 기술을 사용해서 치명적인 일격을 날려. 그는 계속 리더를 향해 더 많은 공격을 퍼붓고 싸움은 꽤 금방 끝나. 조는 그들이 어떻게 자신을 찾았는지와 그의 가족에 대해 그리고 정말 자신인 줄 어떻게 알았는지 묻는다. 리더가 그를 조롱하며 말한다. 조는 모습만 바꿀 수 있어도 운명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
그때 조가 충격적인 행동을 한다. 가면을 벗으며. 그 이후로 조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단지 리더의 목숨을 끊는다. 그 후 조는 가족을 만나러 간다. 그는 감당하기 힘든 듯 거의 넘어질 뻔하고 무릎을 꿇는다. 나중에 조는 집으로 돌아가 벽에 구멍을 뚫는다. 그는 여러 가지 물건이 들어있는 숨겨진 상자를 꺼내는데 그 안에는 가면도 있다. 조는 가족의 추억이 떠오르는 사진을 응시한다. 가족의 기억이 다시 머릿속을 가득 채운다. 조가 그 집에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하고 바로 그 순간 그 집에 불이 붙는다. 조는 한때 사랑하고 평화로웠던 삶이 불길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본다. 그리고 마스크를 쓴다. 불길은 모든 기억을 집어삼키지만 우리는 조가 여전히 분노에 가득 차 있음을 본다. 그 후 조는 그 끔찍한 순간을 다시 겪으며 가족의 죽음을 다시 떠올린다. 이번에는 그의 아내가 진짜 이름인 희간이라고 부른다. 가족들은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조의 아들이 그에게 소리친다. 하지만 조는 그 악몽에서 깨어나고 그는 암살단 리더를 모두 묶어두고 있는 걸 본다. 하지만 조는 정말 힘든 상태여서 쓰러진다. 누군가 도착했다고 들었을 때 놀라며 이 남자는 역시 충격을 받는다. 왜냐하면 그는 다시 만날 줄 몰랐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의사였고 왜 조가 분장을 하지 않았는지 궁금해한다. 조가 그 조직에 대해 비밀을 털어놓는다. 그들의 위장 시스템을 뚫는 방법을 찾아내고 있다. 의사는 조가 항상 맞는 이유를 궁금해하지만 그의 팔을 보고 깨닫는다. 조는 스타크 인식이라는 비밀 기술을 사용했는데 그것은 그가 지붕에서 자신을 찔렀던 행동을 설명한다. 의사는 조에게 그 기술을 다시는 쓰지 말라고 분명히 말한다. 왜냐하면 다음번에는 그게 그를 죽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사가 조의 등을 살펴보자 그는 다음번은 잊어버리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가 찔렸을 때 죽었어야 했기 때문이다. 조는 자신이 왜 살아남았는지 전혀 모르고 그리고 의사는 누군가 그를 살게 만든 것인지 궁금해한다. 조가 완전히 회복하는 데 일이 걸리겠지만 그가 신경 쓰는 건 오직 잘 회복해서 묶여있는 손님에게서 답을 얻는 것이다. 의사는 조가 그 이후에 무엇을 할지 궁금해하고 그의 답은 간단하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죽인 책임자들을 모두 찾아내겠다고 한다. 의사가 조에게 회복을 돕기 위해 약을 준다. 하지만 너무 아파서 기절한다. 조가 조금씩 좋아지자 암살자 리더를 만나러 간다. 조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바로 칼로 그 남자를 찌르기 시작한다. 계속해서 찌르지만 그 남자는 닌자는 결코 꺾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조는 충격을 받고 남자가 이미 알고 있다고 지적하자 조는 그냥 계속 찌른다. 멈추지 않는다. 날이 가고 암살자는 조가 트리나가 증명한 게 뭐였는지 묻기 시작한다. 그는 조에게 제발 그냥 목숨을 끊어달라고 애원하지만 조는 그냥 무시한다. 더 많은 날이 지나지만 조는 끝내지 않고 그를 계속 고통스럽게 만든다. 어느 날 조는 암살자를 통째로 가솔린에 끼얹는다. 그 사람은 온갖 미친 말을 하며 조가 그의 아내 얼굴을 봤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바란다. 암살자는 조의 아들에게 감명을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아이도 다른 사람들처럼 겁먹기만 하니까. 하지만 조의 아내는 달랐어요. 그녀의 눈은 끝까지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 악순환은 계속되고 암살자는 조에게 그의 아내가 칼에 찔릴 때마다 더욱더 울었다고 말합니다. 조는 침착하게 말하며 잘 들어달라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의 눈이 남아있던 기억을 영원히 암살자의 기억에 새기겠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남자에게 느끼게 할 미친 고통을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조는 그에게 죽음의 달콤한 안식을 절대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언제나 저 너머의 온이를 두려워하며 떨고 있어야 하니까요. 조는 이 녀석을 불태우고 암살자가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는 것을 지켜봐요. 다른 곳에서 마이크는 조 로건 수사에서 제외돼요. 상부의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병원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그들이 화가 났거든요. 옹벽에는 카메라도 없었고 피가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마이크는 엠마가 그 모든 것을 목격했다고 말하지만 그의 상사는 그에게 물어보라고 제안해요. 그녀를 다시 만나는데 그녀가 이야기를 바꾼 것 같아서 마이크는 그녀가 쉽게 포기한 것에 화가 났지만 그녀는 웃으며 말했어. 높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은폐하려 하고 있다는 게 분명하니까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녀는 똑똑한 선택은 그냥 순종하는 것임을 알고 있어. 하지만 은밀히 그녀는 조와 그의 가족을 파고들고 있어. 알고 보니 모두 가짜 이름을 쓰고 있었고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은 없었어. 조와 함께 그는 자신의 위장용 기기를 점검하고 그것이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들었다고 생각해. 그는 자전거에 올라타서 길을 떠나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가 처음 찾는 곳은 지옥 같은 유령 마을이다. 조는 다른 곳을 확인하기 위해 멀리 여행을 계속하지만 발견하는 것은 실망뿐이다. 그가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곳도 텅 비어 있고 그의 좌절감이 쌓이기 시작한다. 그날 밤 비뚤어진 경찰들이 술집에 들어오고 바텐더가 돈을 충분히 주지 않자 화를 낸다. 조는 바로 그곳에 앉아 있는데 한 경찰은 그의 자전거가 밖에서 도난당했는지 묻는 것도 좋은 생각이죠. 조는 그 사람을 무시하고 있어서 경찰이 면허증을 요청합니다. 조는 다시 무시하자 경찰이 그를 잡으려고 시도합니다. 그러자 조는 재빨리 움직여서 경찰을 의식을 잃게 만듭니다. 조는 침착하게 그냥 걸어 나오지만 다른 경찰이 뒤에서 공격하려 합니다. 조는 그가 주먹을 휘두를 때도 손도 대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먹의 강한 힘이 경찰을 날려버립니다. 밖에서 조는 그들의 경찰차를 보고 마이크가 준 명함을 기억합니다. 다음 날 마이크는 엠마가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범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이제 가상현실에서는 온갖 범죄 거래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녀는 일을 마무리하고 죄에 대해 파헤치는 데 집중해야 해요. 엠마는 최근 VR이 엄청 폭발적으로 성장했다고 설명했어요. 그 이유는 모두 에이즈 오브 이 회사 덕분이라고 하네요. 그 순간 마이크는 조에게서 전화가 오자 충격을 받았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엠마를 VR에서 꺼내고 전화 추적 신호를 보내요. 마이크는 조가 진짜 누구인지 털어놓게 하려 하지만 조는 자신만의 질문이 있다. 조는 대화하고 싶어하고 마이크는 이미 대화 중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 말에 조는 핸드폰을 부셔버린다. 조는 마이크에게 다시 전화해 마지막 기회를 주지만 장난치지 말라고 경고한다. 조가 만날 장소를 마이크에게 맡기자 마이크는 식당을 고른다. 통화가 끝나고 엠마는 조를 추적할 수 없어 실망한다. 조가 식당으로 향하는 길에 에이저 광고가 곳곳에 붙어 있다. 그들은 자사의 기술이 모두를 안전하게 지키며 필수품이라고 주장한다. 조에는 식당 근처에 도착해서 확인하고 있고 미케는 도착하고 있다. 식당에서 미케는 주인에게 나가라고 말한다. 주인은 마지못해 동의하지만 마이케에게 배달원들은 문 옆 테이블로 보내라고 한다. 거기서 음식 주문이 가기 때문이다. 마침내 죄가 나타나지만 마이케는 정말 자신인지 확인하려고 얼굴을 보고 싶어 한다. 조에는 자신에게 준 명함을 보여주지만 마이케에게는 충분하지 않다. 조에는 떠나기로 결심하지만 마이케는 이야기를 하자고 한다. 조에는 최근 연쇄 살인 사건의 책임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는 마이크가 가진 어떤 질문에도 답할 거야. 마이크는 그 말을 듣고 기뻐하지만 그때 미친 경찰이 총을 꺼내. 그는 자신이 용의자와 거래하는 타입이 아니라고 밝히고 조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말해. 그때 배달원이 들어와서 주문 하나를 집어들고 마이크는 조가 기회가 있었을 때 도망치지 않은 이유를 궁금해하지만 조는 계속 이야기를 하려 해. 바로 그때 또 다른 배달원이 들어와서 주문 하나를 집어들어. 마이크는 조에게 장난치지 말라고 경고하며 움직이기 시작해. 조심스럽게 탁자 주위를 돌며 조가 체포됐다고 알린다. 조는 가만히 있지만 세 번째 배달원이 나타나자 마이크는 짜증을 낸다. 마이크는 헷갈린다. 주문이 더 없는데 이 녀석이 갑자기 공격을 해버리기 때문이다. 조가 즉각 반응해 공격을 막지만 얼굴이 드러나고 마이크는 그가 도대체 누구인지 궁금해한다. 조는 싸움에 휘말리지만 이 공격자가 배달원은 아니라는 게 분명하다. 마이크는 둘 다 체포하려 하지만 그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가짜 배달원이 그를 쫓을 때 모자를 쓴다. 조가 개입해서 그의 목숨을 구하고 싸움이 치열해진다. 공격자가 또 다른 팔세트를 가졌다는 걸 드러내면서 조는 밀려나지만 그림자 수를 써서 4개의 팔과 2개의 머리를 내놓는다. 격렬한 전투는 계속되지만 지금 조는 이 녀석보다 팔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제압한다. 조가 그를 밀쳐내고 싸움을 끝내려 하지만 곧 그는 그 추가 팔들이 그 녀석은 가방에 다른 사람이 숨어 있어. 이 두 번째 녀석이 뒤에서 조에게 공격하고 조는 이 두 치명적인 적들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싸운다. 다시 한번 조는 마이크를 구하고 술을 암살자들에게 던진다. 조는 검에 불을 붙이고 그 맹렬한 싸움이 계속된다. 조는 결국 술을 조금 마시고 불덩어리를 내뱉는다.
그 순간을 이용해 모든 검을 던지며 한 명은 누르고 다른 한 명은 완전히 박살낸다. 미친 싸움이 끝나고 마이크는 멍해져서 조에게 대체 누구냐고 애원한다. 조는 그냥 북경오리라고 하는데 마이크는 열받았다. 그거는 그냥 메뉴에 있는 음식 이름일 뿐이니까. 마이크는 병원에서 온 남자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하고 조는 장치를 꺼내 자신의 변장을 보여준다. 조는 자신이 닌자라고 밝히고 가짜 배달원들도 닌자였으며 병원팀도 마찬가지였다. 자, 그들은 숨을 곳을 찾아야 해. 왜냐하면 그 무리가 밖에서 쏘기 시작하거든. 상황이 더 나빠질 때 그들이 밖을 살펴보면 공격자 중 한 명이 미친 듯이 로켓을 발사해. 모든 게 불길 속으로 타오르고 공격자들은 도망쳐. 조는 어디에도 안 보이지만 우리는 그가 위에서 마이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아. 마이크는 가슴을 확인하고 닌자의 칼이 그의 방탄복을 가로질러 찢어진 걸 봐. 그 칼에는 조와의 미친 싸움 후에도 흠집 하나도 없어. 그래서 마이크는 누구였을까? 이렇게 사악한 무기를 만든 사람은. 그때 뒤에서 AUSA 광고가 뜨고 둘 다 그것을 바라보며 왜 모두가 AUSA 기술이 필요하다고 홍보하는지 듣고 있어. 다른 곳에서 이 남자의 눈이 그의 주인에게 목표가 아직 살아있다고 알려줘. 주인은 화가 나서 해간의 이름을 말해. 어딘가에서 이 정치인 남자는 도망치려고 해. 왜냐하면 그의 집이 공격받았거든. 그는 신에게 악마들을 멈추라고 간절히 빌지만 상황은 곧 악화돼. 그가 섬뜩한 소리를 듣기 시작할 때 상황은 무섭게 변한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몇 개의 무서운 손이 그를 끝장낸다. 범인은 근처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죄대에 이상한 집착을 가진 것 같다. 그가 조 사진을 휴대폰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중에 이 남자는 야마지 사장님에게 방문을 받는다. 그는 지난 임무가 너무 지루했다고 불평하며 더 흥미진진한 임무에 자신의 실력을 쓰길 요구한다. 하지만 야마지는 그가 단지 칼에 불과하다고 상기시킨다. 그와 같은 무기들은 의지가 없어요. 야마지가 말하길 걔 해강 같은 망명자는 더 이상 닌자가 아니라고 해요. 도망치는 순간 적으로 간주되고 바로 제거돼야 해요. 그들의 비밀 기술이 밝혀지는 걸 누구든 알면 안 되니까요. 해가는 정말 강력한 닌자예요. 일본 역사상 가장 무서운 닌자 중 하나죠. 그는 수많은 전투 기술을 습득했고 목표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 결코 관대하지 않아요. 그들은 이미 한번 그를 없앤 줄 알았지만 그가 그의 비밀 기술 덕분에 살아남았다고 믿어. 야마지는 이번에는 그를 완전히 없애려고 해. 왜냐하면 그는 하이간의 기술을 밝혀내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는 이미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다른 남자는 이 사신 캐릭터에 더 신경 쓰고 있어. 어딘가 다른 곳에서 한 남자가 실망한 표정으로 보고 있어. 그의 소년이 명예와 자존심으로 싸우던 것에 대해 배운 모든 것을 잊었다는 것에 이제 자의질가하는 건 그냥 폭력뿐이야. 그래서 이 남자는 그는 자신의 옛 동료들이 지희에게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한다. 이제 지희는 저 엉망인 조직에서 추방된 사람들을 하나둘 제거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 녀석은 그들이 해간을 죽이지 못한 이유를 지적한다. 해간은 오래된 방식을 고수하는 자들이 지희와 그의 일행에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다. 빨간 옷을 입은 이 사람은 다른 추방자들이 그것을 알게 된다면 그들도 그가 하는 것처럼 조직에 맞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안다. 이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은 지희에게 전투 방법을 가르쳐준 사람이었다. 칼이지만 이제 그는 시작한 일을 끝내야 해. 그는 엄청 강력한 일격을 날리며 말하길 자이는 바람칼에 맞서지 못한다고. 그것을 자신의 비밀 기술 비상참새라고 부른다. 자이는 아직 숨을 쉬고 있지만 빨간 남자는 오래 가지 않을 걸 알아. 다시 공격하려 하지만 자이의 칼이 없어진 걸 깨달아 가슴을 살펴보니 어떻게든 자이가 그를 찔렀고 그는 패배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지옥 깊은 곳으로 향해 자이를 기다릴 준비를 한다. 다른 크루들과 함께 있는 야마지는 리퍼에게 희강과 교전하지 말라고 금지했다고 밝힌다. 경찰서에서는 마이크에게 식당에서의 공격은 그냥 마피아 소행이라는 말을 듣는다. 마이크는 그 은폐를 꿰뚫어보고 화가 나고 그때 상사가 전화를 걸어온다. 상사는 마이크에게 곧 은퇴할 예정이니 실수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자기 일도 아닌데 참견해서 일을 망치고 있어. 사장은 마이크에게 은퇴할 때까지 집에 있으라고 하고 서류 몇 장을 건네고는 자리를 뜬다. 다른 곳에서는 조가 은신처에서 쉬다가 불을 피운다. 그는 또다시 가족에 대한 기억에 시달리며 잠시 마음을 가라앉힌다.
정해진 시간에 맞춰 마이크가 나타나 그를 만난다. 그는 식당 주인이 설정을 하고 나중에 그것에 대해 무언가 하려고 해요. 하지만 지금은 북경오리를 즐기려고 해요. 안에서 지금까지 발견한 것을 검토하고 있어요. 공격에 사용된 칼날은 특수 합금으로 만들어졌으며 그 합금의 특허는 에이저가 소유하고 있어요. 그들 그리고 닌자들 사이에 분명한 연결고리가 있지만 마이크는 여전히 전체 이야기를 밝혀내기 위해 더 많은 조사를 해야 해요. 에이제이는 FBI 지부를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회사예요. 저는 그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신경도 안 써요. 그들은 그의 가족을 죽였어요. 그래서 그는 선언했어요. 그들을 모두 찾아내서 벌을 주겠다고. 마이크는 그에게 만약 그렇게 한다면 체포해야 한다고 상기시켜요. 하지만 그는 괜찮다고 해요. 왜냐하면 먼저 잡아야 할 나쁜 놈들이 더 많기 때문이죠. 마이크는 아직 은퇴할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서류들을 태우고 조와 화해해요. 조는 그에게 술을 따라주면서 이게 바로 동맹이 형성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해. 하지만 그건 술이 아니야. 왜냐하면 조는 에너지 드링크에 푹 빠져 있으니까. 마이크는 엠마라는 여자를 알고 있는데 그녀는 AZA에 관한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녀와 연결됐어. 마이크는 그녀의 형편없는 차를 놀리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바로 방역해서 그의 차가 더 못생겼다고 말했어. 조는 자동차 애호가니까 그녀의 비틀에 대해 지식을 풀기 시작했고 엠마의 머리가 터졌어. 조가 닌자인 걸 알게 되면서 미케는 그녀를 믿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녀가 너무 말을 많이 할 때는 감시해야 해. 그는 그녀를 잘 통제해야 해. 엠마는 어떻게든 모두를 그녀의 작은 채 태우고 그녀가 설치한 모든 멋진 기술을 자랑한다. 그 차는 마치 이동하는 컴퓨터 같고 그녀가 모두 직접 만든 거야.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AZA는 단순한 회사가 아니야. 그들은 군사무기 개발에 관여하는 다국적 기업이야.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야. 그들은 엔터테인먼트, 청정 에너지, 그리고 거의 모든 기술 분야에 손을 뻗쳤다. 마치 모든 것을 장악하는 것 같다. 그들의 제품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끊임없이 대체하고 모든 나라가 어느 정도 그들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그 빠른 성장은 그들에 대한 어두운 소문을 불러일으켰다. 알고 보니 A.O의 위협이 되는 인물들, 중요한 인사들과 경쟁 조직, 그리고 그들을 조사하는 기자들이 몇몇 수상한 방법으로 죽어가고 있어. 가장 최근에는 교통사고로 죽었다던 대머리 정치인이 있었어. 그는 외국 기업이 자국에 들어오는 걸 막는 데에 매우 관심이 많았지만 그를 대신한 세 사람은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어. 그는 외국 기업들을 유치하려 하고 있고 그 중 하나가 AZA야. 그들의 죽음은 AZA에게 너무 편리하게 느껴져. 그래서 엠마는 그들이 모든 일의 배우라고 의심하고 있어. 어딘가에서 이 과학자들은 상세게 믿을 수 없는 반응로를 자랑하고 있다. 이 장치는 전례 없이 뛰어나서 이전보다 더 잘 작동하고 있다. 초당 무려 220만 킬로와트의 엄청난 출력을 내고 있다. 상사는 이 기술이 세상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 단호히 선언한다. 그는 AZOE만이 유일한 회사여야 한다고 말한다. 그들의 기술이 모두의 삶을 더 낫게 만들 것이며 AZA가 전 세계 새로운 기준을 세울 것이라고 한다. 그 후 그는 야마지를 마주친다. 야마지는 식당에서 있었던 공격 사진을 그에게 보여주고 그 남자는 그게 자기 조직의 소행임을 확인한다. 그는 새 무기를 시험해보고 있었고 닌자가 완벽한 대상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한다. 닌자들은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이다. 야마지의 분노에 겁을 먹은 그는 자신이 쫓은 상대가 그들의 조직원이 아닌 전직 닌자였다고 지적한다. 그 조직원은 아니었다고. 그는 야마지에게 우리가 파트너임을 상기시키려 하지만 야마지는 그를 제지하며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다른 곳에서 엠마는 가이들에게 AZA라는 대기업의 중심을 보여준다. AZA 시티는 조직이 전적으로 운영하는 실험 도시다. 그런데 갑자기 조가 마이크를 구해내는데 칼이 그의 두개골을 뚫으려 할 때 공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엠마는 그들을 빨리 떠나게 하려고 하지만 차가 계속해서 검에 찔리고 있다. 마이크는 지붕 위의 바보를 향해 계속 총을 쏘고 조는 닌자 기술을 활용해 공격자가 어디 있는지 감지한다. 그는 자신의 칼을 지붕에 꽂고 하지만 그 순간 빌어먹을 트럭이 그들을 그대로 덮쳐버린다. 조가 확인하자 마이크와 엠마는 의식을 잃었고 그는 밖에 있는 공격자를 발견한다. 이 미친 닌자 한 명이 여러 개의 칼을 던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조는 일어나서 그와 맞서기 시작한다.
이 바보는 이상한 가면을 쓰고 있는데 만만치 않아? 그들은 건물 위를 오르며 격투를 벌이기 시작한다. 이 사람은 카메라가 달린 기계팔도 여러 개 가지고 있어. 그들은 시위를 무장시켜 조는 적으로 등장하고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돼서 맞으며 버텨. 조는 다시 그림자 능력을 사용해서 더 많은 팔을 불러내. 적이 조를 붙잡았지만 조는 틈을 찾아 역전의 기회를 잡아. 그는 이 사람의 미사일 일부를 잘라내지만 더 강력한 화력도 은밀히 숨겨놨어. 하지만 조는 엄청난 기량으로 그의 공격을 피하기 시작해. 공중에 미사일이 날아가서 이 바보를 완전히 없애버려. 하지만 그의 머리를 찌르는 것만으로는 조에게 부족해. 그는 그 사람의 카메라를 낚아채서 그를 꼭대기에서 내던진다. 조는 누군가 보고 있다는 걸 알고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다. 다음은 구급차가 마이크와 엠마를 데리러 오고 조는 휴대폰으로 전화를 받는다. 그는 망설이지만 결국 받으며 반대편 목소리가 말한다. 드디어 이야기하게 되어 기쁘다고. 그 목소리는 그의 진짜 이름으로 부르지만 조는 충격을 받는다. 전화하는 사람은 자신의 정체를 절대 밝히지 않으려고 해. 하지만 조가 오자 시티를 노린다는 계획은 알고 있어. 그는 그곳이 여러 겹의 보안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조가 혼자서는 절대 통과할 수 없다고 경고해. 조는 이 사람을 믿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상한 사람이 닌자실을 읊기 시작하자 놀라게 돼. 그 사람은 자신도 추방된 닌자라고 설명하며 만약 조가 정말로 목적을 이루고 싶다면 특정 장소에서 기다리라고 말해. 한편 병원에서 마이크는 딸이 그린 그림을 살펴보고 있었다. 회상 장면에서는 마이크가 항상 일에 치이며 아내의 전화를 거의 받을 시간이 없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계속 전화기를 두드리자 결국 전화를 받았지만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딸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아내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다. 그의 무관심은 그녀에게 더 이상 FBI 요원과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그래서 그녀는 떠나버렸다. 마이크는 자기 가족이 행복했을 때 그린 그림만 멍하니 보고 있어. 그때 조가 다가와서 도와주겠다는 사람에 대해 마이크한테 알려주지만 마이크는 믿지 않아. 조도 의심스러워하지만 그 사람은 오래된 조직에서만 전해 내려오는 실을 알고 있어. 엠마는 그 사람이 도시의 미친 보안 시스템에 대해 맞았다고 확인해줘. 그녀가 조사한 결과 그 보안망을 뚫으려면 거의 유령이 되어야 한다고 했어. 마이크는 함정일까봐 두려워하지만 조는 만약 그렇다면 바로 말해줘. 이건 트리나가 바로 누구든 죽일 거야. 트리나 트레빈. 이 상황이 정말 힘들어지고 있어. 마이크가 그의 상사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걸 알아서. 엠마는 그냥 그만두자고 생각했어. 트리나가 침입하는 대신 그녀는 다크웹에서 오즈 법인을 감시하는 팀을 찾았어. 그들은 오즈가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고 있다고 믿어 세상을 다 장악하려고 하는 거야. 그쪽 관리자는 원래 오사의 연구원이었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엠마는 그 사람을 신문하러 가야 한다고 생각해. 마이크는 그녀가 가는 걸 원하지 않아. 그는 이런 일은 잃을 게 없는 노인네들 일이래. 하지만 엠마는 그를 혼자 보내지 않으려 해. 그들은 오자의 어두운 비밀을 밝히기 직전이야. 그리고 그들이 찾는 정보는 수백만 가치가 될 수도 있어. 조는 떠나려 했지만 마이크는 조 아내가 그가 진짜 누구인지 아는지 알고 싶었어. 조는 그녀도 닌자였기 때문에 알았다고 말했지만 그들이 함께하려면 규칙을 깨야 했대. 닌자들은 자기 팀원조차도 감정적으로 거리를 둬야 한다는 규칙이 있다. 마이크는 조가 어떤 사람인지 서서히 깨닫기 시작한다. 그가 가족을 선택하며 그 규칙을 깼기 때문이다. 한편 오자 경영진 조셉은 매우 감명받았다. 조가 지난 공격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듣고 나서다. 대량 생산된 병기 중 하나만으로도 한 군부대를 전멸시킬 수 있지만 조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았다. 로키라는 암살자는 조셉이 실제 전투에 나설지 궁금해한다. 하지만 조셉은 오로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만 신경 써. 로키가 못된 말들을 하기 시작하자 조셉의 여성 경비원이 들어와 번거리인 남자를 조용히 시켜달라고 한다. 조셉은 회의를 다시 잡으며 조가 도시로 가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곳의 보안 시스템이 뚫기 어렵다는 얘기를 듣게 된다. 조셉은 빅디이고 이의 의견을 듣고 싶어 하지만 이 친구는 정말 허영심이 강하다. 그는 오로지 자신의 깔끔한 헤어스타일과 그것을 건드리는 사람을 망가뜨릴 것이라는 경고만 신경 쓴다. 로키가 더 심한 말을 내뱉지만 야마지는 자신의 힘으로 그를 제압한다.
그는 조의 비밀 기술을 찾아내서 바로 그를 제거할 거라고 말한다. 조셉은 자신보다 윗사람이 아닌 누군가에게 명령받는 걸 절대 참지 않지만 계획에는 동의한다. 나중에 조셉은 딜리에게 자신이 그들의 팀에 합류한 이유가 연구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상기시킨다. 지금은 자신의 프로토타입에 대한 데이터를 얻는 것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가 너무 빨리 죽지 않길 바라고 있다. 다른 곳에서 자이는 주인이 해간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리기를 기다리며 흥분해 있다. 하지만 주인은 거절하며 다른 이들을 보내겠다고 설명한다. 그는 그들의 죽음이 조직에 아무 의미도 없으며 목표 달성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말한다. 닌자 3명이 임무를 수행하는 회상이 나온다. 그들이 닌자 규칙을 읊는 소리가 들리는데 첫 번째는 절대 닌자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다음은 니자는 감정을 떠나야 한다고 해. 마지막은 그들의 임무가 생명보다 중요하다고 해. 이 3명의 닌자는 정보를 모으는 일을 마치고 임무를 완수한다. 그 후 님비 실력을 인정하는 의식이 열린다. 이것은 전통이며 모두 새 이름을 받는다. 자이, 하겐, 그리고 메리. 그게 전부는 아니야.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모두 충격을 받는다. 비밀 기술이 그들 각각에게 전해질 거야. 그것을 영원히 숨기고 있어야 하고 모두 그렇게 하기로 했어. 큰 보스는 그들이 마을을 미래로 이끄는 사람들일 거라고 믿어. 그리고 야마지가 거기 있었던 것도 알 수 있어. 그날 밤 조는 이름이 있다는 게 서로를 항상 기억하게 만든다고 말했어. 그들은 술 한 잔으로 축하하기로 했지만 조는 자이에게 실수로 비밀 기술을 누설하지 말라고 상기시켰어. 자이는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했고 만약 그들이 서로 싸우게 된다면 정말 깜짝 놀랄 일이라고 말했어. 자이는 차가운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맺은 인연은 피보다 더 끈끈하다고 말했어. 그들은 모두 생명을 걸고 해야 할 일을 하기로 맹세했어. 모두 술을 마시지만 조가 술을 못 견디자 모두 웃음을 터뜨려. 그 후 셋은 또 다른 임무를 수행하러 떠났어. 처음에는 모두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메리만 겁을 먹기 시작했어. 아기를 보고 망설이기 시작했고 결국 총을 맞게 되었어. 그녀가 크게 망쳤기 때문에 조에게 그냥 그녀를 버리고 가라고 했어요. 하지만 조는 그녀를 보호하기로 결심하고 함께 창문 밖으로 뛰어내립니다. 조는 그녀를 데리고 가까운 동굴로 피신하는 데 성공합니다. 메리는 혼자 도망가라고 하지만 그는 단호히 거절합니다. 메리는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하지만 조가 말립니다. 그녀는 그에게 떠나달라고 마지막 간청하며 그들이 팀에서조차 떨어져야 한다는 규칙을 상기시킵니다. 조는 말도 안 되는 말로 일컫고 규칙을 말합니다. 조는 상황을 완전히 벗어나서 말합니다. 그녀를 만난 순간 그는 이미 그 규칙을 깨버렸어. 메리는 그의 말에 아무런 힘도 없었고 둘은 진한 감정을 나눴어. 잠시 후 자이가 그들을 찾았고 그들은 상태가 좋지 않았어. 현재로 돌아오면 자이가 달라 보여서 많은 게 변했어. 다른 곳에서는 마이크가 상색에서 전화를 받아 상사는 마이크에게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말했어. 왜냐면 문제가 아니니까. 하지만 엠마에게는 그렇지 않았어. 그 후 엠마는 관리자와 만나는데 마이크와 함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했어. 그는 어쨌든 그녀를 없애는 방법을 찾으려고 했다고 했어요. 어딘가에서 조는 미스터리한 사람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대신 전화가 왔어요. 그는 오자시티는 어디든 첨단 기술이 가득하다고 설명했어요. 심지어 주변의 센서도 모두 설치되어 있다고요. 이 센서들은 사람들이 도시 입장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허가 없이 들어가면 경고를 보내요. 경고를 무시하면 시스템이 바로 그 사람을 제거하는 거죠. 그게 다가 아니야. 도시 위 하늘에는 비와 바람만 통과시키는 장벽이 있어. 지상에서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니까 조는 아래로 가야 해. 그곳에 센서들을 관리하는 시설이 있는데 그 사람이 조한테 필요한 정보를 보내줘. 그곳엔 보안 카메라와 레이저 함정이 있고 용병들이 구역별로 순찰 중이야. 힘든 일이겠지만 조는 싸움만 피하면 계획이 성공해. 조가 그 모든 것을 넘기면 도시로 들어갈 수 있는 장벽에 도달해. 남자가 전원을 차단하려고 하는데 5초밖에 안 남았어. 더 오래 가면 경보가 울릴 거야. 그는 조에게 5초밖에 없고 이게 그의 유일한 기회라고 상기시켜줘. 한 곳에서 에마는 마이크에게 관리자 사진을 보여줘. 그 사람 이름은 제이슨이고 그녀는 그가 아직도 같은 모습이길 바래. 마이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을 찾겠다고 말하고 나중에 그에게 자신의 방법을 가르쳐 줄 거라고 해.
에마는 그와 함께 가지 않아서 그냥 그에게 조심하라고 부탁했어. 그녀는 아직 그에게서 배울 점이 많고 그가 계속 그녀를 보호해주길 바란다. 마이크는 결국 떠나지만 엠마가 그의 딸을 떠올리게 하면서 두 사람이 얼마나 가까운지 알 수 있다. 오자시티에서 미스터리 남자가 모든 보안, 카메라를 꺼서 조가 침투를 시작할 수 있는 8분을 벌어준다. 조가 지하로 내려가자 그 남자가 용병들을 피할 정확한 타이밍을 알려준다. 조는 지시를 따라 미친 듯한 운동 실력을 이용해 숨어있다. 그 친구는 조에게 레이저가 언제 바뀌는지도 알려줘. 그럼에도 여전히 그의 체력 테스트를 하고 있어. 그가 레이저를 피하려 할 때 작은 땀이 한계에 닿아서 경보가 울려. 조는 이제 뒤로 돌아갈 수 없으니 많은 용병들을 처리하고 임무를 계속해야 할. 조는 장애물에 도달했고 그 친구가 그것을 껐다. 하지만 바로 그때 자이가 일어서서 밀어내면서 조를 충격시켜. 그들은 닌자 이름을 부르며 서로를 인정하고 장벽이 다시 활성화된다. 조는 자이에게 메리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야마지가 그들을 쫓으라고 명령했는지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 자이는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죽음을 속이려는 자들은 그 그림자 안에 머문다고 말한다. 자이는 조가 죽을 거라고 선언한 뒤 자리를 뜬다. 마이크는 정보를 주는 사람을 만나러 가지만 장소 선택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다. 에마는 FBI의 거물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래서 마이크는 긴급 상황에서만 연락하라고 말해. 마이크는 허름한 아케이드에 들어가서 제이슨이라는 친구와 연결돼 그동안 야마지가 털이 들킨 소식을 듣게 돼. 아스카는 아직도 왜 방어막이 무너졌는지 알아내려고 애쓰고 있는데 아마 조카 내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 로키는 그냥 빨리 그를 잡아 넘기고 싶어 하지만 야마지는 지금 공격하는 건 멍청하다고 설명해. 로키는 정말 사이코야. 그는 그냥 조를 도시로 들여보내자고 제안했어. 그들은 모두 준비됐고 조의 비밀 기술은 그가 짓밟히면 아무 소용없어. 아스카는 이 일이 아직에 좋지 않게 보여 걱정하지만 조셉은 오히려 좋아해. 그들은 그를 도시 어딘가로 유인하기로 하고 조셉은 데이터를 모으는 것에 신이 나 있어. 조의 내부자가 그를 도시로 들여보내기로 했다는 정보를 흘리고 있어. 하지만 그건 완전 함정이야. 그들은 강력한 닌자들을 보내서 그의 목숨을 노리고 있어. 그 사람은 이미 죽었어. 조가 그들과 붙으면 확실히 끝장날 거야. 그는 조에게 물러나라고 권하지만 조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 그는 야마지와 그 밖의 바보들을 전부 쓸어버릴 거야. 그게 바로 그가 이 도시에 온 이유고 또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 그 남자는 7시에 움직이라고 말했어. 도시에서는 곧 벌어질 싸움을 숨기려고 퍼레이드를 연대고 아케이드로 돌아와서 마이크는 정보를 캐내려 하고 제이슨은 어떻게 그들이 자신을 찾아냈는지 더 걱정하고 있어. 마이크는 그 사람을 무시하고 비밀 통로를 찾는다. 도시 안에서는 퍼레이드가 시작되고 우리는 조가 감시실을 몰래 훔쳐보는 모습을 본다. 조는 조셉으로 변신해 터널에 숨어들고 크루들은 그를 지켜본다. 조가 터널에 들어가자 그는 치명적인 닌자들과 만난 게 분명하다. 제이슨은 마이크를 그의 비밀방으로 데려가며 말한다. 그는 전 회사 전체를 무너뜨릴 계획이라고. 그는 거의 강제로 쫓겨났기 때문에 큰 원한을 품고 있다. 마이크는 이 남자가 성격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하지만 제이슨은 모두 그를 질투해서 그런 것이라고 말해. 제이슨은 그들의 더러운 비밀을 파헤치려고 애쓰지만 아무도 믿지 않아. 마이크는 그를 믿는다고 밝히며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굶주려 있어. 제이슨은 그들의 시스템을 해킹할 수 있지만 무서워서 떨고 있어. 왜냐하면 그들이 알아내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마이크는 그에게 뒤에서 지원해준다고 확신시키며 제이슨에게 해킹하라고 재촉해. 도시에서는 조가 완전 암살자 모드로 돌입한다. 그리고 여러 닌자들을 단숨에 날려버린다. 그는 뛰어난 기술로 닌자들을 베고 있는데도 상처 하나 입지 않는다. 조는 이 멋진 기술을 선보이는데 한 닌자의 입에 폭탄을 잔뜩 넣고 터뜨린다. 그 폭발로 온 일행이 산산조각 난다. 폭발로 인한 불꽃이 전투를 숨기는 데 도움을 주고 우리는 자이가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본다. 한편 마이크와 제이슨은 AGA 시스템을 해킹했지만 아직 수상한 점은 찾지 못했다. 마침내 그들은 가격표가 붙은 사회보장번호 목록을 발견한다. 바운드라는 이름의 파일들은 어떤 수상한 기업 스파이 그룹의 이름인 것 같아. AJ가 가짜 신분을 사서 자체 요원들을 배치하는 것 같아. 이건 그들이 부패했음을 증명하지만 닌자에 관한 건 아직 찾지 못했어.
그런데 마이크는 엠마의 이름을 보고 깜짝 놀라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해해. 갑자기 경보가 울리기 시작하고 제이슨은 시스템에서 퇴출돼. 그는 외부에 적지 않은 손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오락실에 침입해오자 그들은 몸을 숨기지만 마이크는 엄청 영리해서 침입자들의 주의를 돌린다. 그들은 가까스로 도망치고 마이크는 FBI가 자신을 밀고 했다는 걸 깨닫는다. 제이슨은 겁에 질렸고 마이크는 그 사람들이 아마 AJA가 고용한 용병일 거라고 말한다. 도시로 돌아와서 존은 계속 공격을 퍼붓고 건물 안에 들어가 적들을 더 많이 처치한다. 마이크는 엠마에게 연락하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 용병들이 쫓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정말 엉망이 된다. 그리고 마이크의 낡은 차는 어디로도 빠르게 가지 못한다. 마이크는 강제로 싸우려고 하지만 총이 훨씬 많은 적들에 맞서서 별다른 피해를 입히지 못한다. 제이슨은 완전 미친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는 이 미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떻게든 버스를 하나의 추격자에게 돌진시킨다. 마이크는 그에게 브레이크를 밟으라고 말하고 그는 정조준 기술을 발휘하여 2명의 용병을 처치한다. 하지만 차가 브레이크 체크를 하니까 제이슨은 몸을 피해야 하고 마이크는 마지막 용병을 향해 사격을 합니다. 한편 존은 건물 안을 통과하며 이동하고 있고 남은 경비들은 그를 보고 겁에 질려 있습니다. 존은 사명이 있는 사람이고 그의 숨이 무거워지기 시작하는데 가족에 대한 기억이 그의 마음을 채우기 때문입니다. 최상층에서 존은 로키와 다른 암살자들을 마주하게 되고 그들이 그가 여기까지 온 것에 감탄합니다. 조셉은 기대에 찬 눈으로 지켜보고 있어 이 일이 어떻게 흘러갈지 기다리며 존은 헬리콥터를 보고 분노에 휩싸여 야마지가 보고 있다는 걸 깨닫자 소리 지르며 분노에 휩싸여 헬리콥터 쪽으로 돌진해. 하지만 암살자 중 한 명이 그를 막아섰어. 존은 자기 공격이 그들에게 효과가 없다는 걸 알게 되고 결국 흔들리게 돼. 존은 자신의 닌자 기술을 써보지만 로키는 그 구식 닌자 묘기에 감탄하지 않아. 하지만 존은 연막탄으로 기습을 성공시키며 유일한 목표는 야마지라는 것을 보여준다. 존은 마치 미친 사람처럼 야마지의 이름을 소리치며 헬리콥터를 향해 돌진하지만 그의 그랩이 끊기고 만다. 추락은 심각한 데미지를 입히고 조의 가면이 산산이 부서진다. 가족들의 기억이 그의 마음을 뒤덮으며 그는 어느 순간 일이 터질 것이라고 엄숙하게 말한다. 암살자들이 점점 다가오자 조는 의사가 경고했던 것을 떠올린다. 그의 비밀 기술을 다시는 쓰지 않기로 했어. 다음에는 바로 죽을 테니까. 하지만 조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 그는 손목에 바늘을 뽑을 준비를 하고 곧 가족과 다시 만날 것이라 선언한다. 조는 다시 한번 바늘을 뽑아 자기 몸에 찌르고 몸이 지난번처럼 경련을 일으킨다. 그리고 암살자 중 한 명에게 맞는다. 그들은 다시 그를 던지고 로키는 공중에서 그를 조롱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가 겨우 한 명을 찔렀어요. 그는 자신을 숨기기 위해 연기로 가득 채우지만 결국 들키고 맙니다. 조는 움직임이 빠르고 능숙해서 연기 속을 재빨리 오가며 또 다른 암살자를 찌르고 맙니다. 조는 엄청난 속도를 자랑하며 공격을 피하고 심지어 불덩어리 공격도 피하는데 이제 무서운 주문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공격을 퍼붓기 전에 핑크색 암살자가 강력한 공격으로 그를 쓰러뜨립니다. 로키는 조를 자기 것으로 낚아채고 끈질긴 주먹질을 시작한다. 암살자들은 계속 조를 때리며 조는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지만 로키는 이미 싸움에 지루해하고 있다. 하지만 상황이 더 미쳐갈 때 로키는 때리던 사람을 멈춘다. 누군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샤이가 나타나서 조가 드디어 깨달았는지 묻는다. 그는 조가 바로 지옥으로 향하는 길을 가고 있었으며 돌아갈 길이 없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조는 아직 야마지에게 복수하려는 마음에 갇혀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샤이를 공격하지만 결국 바닥에 내팽개쳐지고 만다. 조는 야마지의 이름을 계속 반복하며 마치 고장난 레코드처럼 반복하고 샤이는 목숨을 끊을 준비를 한다. 샤이는 이제 끝났다고 선언하고 조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며 그저 죽음을 준비한다. 샤이는 칼을 휘두르며 모두가 충격에 빠진 채 지켜보고 있다. 하지만 샤이의 공격은 분홍색 암살자에게 막히고 그 암살자는 다른 이들에게 장치를 붙여서 잠그기 시작한다. 그들을 내려놓고 조와 함께 건물에서 뛰어내립니다. 이 암살자는 폭탄을 터뜨리고 폭발은
너무 거대해서 샤이는 그들을 따라갈 수 없어요. 야마지는 실패한 공격을 지켜볼 수밖에 없고 조는 눈을 뜨고 살아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다른 곳에서는 마이크가 힘든 상태이고 제이슨이 사막에서 그의 똥을 떠받쳐야 합니다. 하지만 다시 조로 돌아갑시다. 그는 아직도 그 빌딩에서 떨어지고 있어. 그의 손이 하늘을 향해 뻗으며 마치 무언가를 잡으려는 듯하지만 곧 의식을 잃고 쓰러진다. 암살자들은 건물 가장자리에서 내려다보며 그 사람이 이미 멀리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들 중 한 명은 왜 그 배신자가 된 그 암살자가 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하지만 로키는 상관하지 않는다. 사냥에 흥분했기 때문이다. 다음날 이 평범한 듯 보이는 남자는 로키로부터 메시지를 듣는다. 하지만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야. 그 사람만 듣는 게 아니야. 다른 암살자들도 사회에 자연스럽게 섞여 있으니까 그들도 듣고 있어. 로키는 이 암살자들을 용감한 매라고 부르며 그들에게 알려줘. 배신자 까마귀가 막 둥지를 떠났다고. 그 빌어먹을 까마귀는 모두를 속였고 지금은 그들의 가장 큰 적인 호랑이를 숨기고 있어. 로키는 엄격히 명령해. 저 두 새끼들이 도시를 떠나지 못하게 해.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을 추적해서 심장을 꺼내기를 원한다. 어딘가에서 조는 깨어나 그의 구세주가 바로 엠마라는 것을 알게 된다. 하지만 반전이 있다. 엠마는 그녀의 진짜 얼굴이 아니야. 그녀는 단지 그녀의 페르소나 중 하나일 뿐이다. 조가 병원에서 다시 살아났을 때 조직의 큰 보스가 그에게 그의 부활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라고 했다. 그들은 그가 계속해서 다시 살아나는 미친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냈는지 알고 싶어 했다. 비밀 무술은 치열한 전투에서만 사용되기 때문에 그녀는 그를 가까이서 연구해야 했다. 그래서 그녀는 FBI의 엠마 역할을 했던 거야. 하지만 그건 그녀가 조직의 닌자로서 가진 정체성 중 하나일 뿐 또 다른 정체성도 있어. 조는 그녀가 목소리를 바꿔서 도시 침입을 도와주는 수수께끼의 남자처럼 말할 때 엄청 놀랐어. 그녀가 조를 도운 이유는 조가 복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어. 그녀가 조직의 명령으로 엠마로서 조를 지켜보고 있었기에 미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동시에 그녀는 조를 돕기 위해 조직을 배신하고 있었어. 그녀는 자신만의 목표가 있다고 털어놓아. 그녀는 조가 살아있어야 그들을 이룰 수 있다고 해. 그는 바로 그 부하들이 위험한 새끼들이라고 말했어. 왜냐면 그들이 강력한 수트를 입고 있기 때문이야. 조의 비밀 기술은 저 녀석들 앞에선 소용없을 거야. 그리고 다시 싸우려고 하면 죽게 될 거야. 엠마는 아직 희망이 있다고 밝혀. 그녀는 함께 가져온 무언가를 보여줬어. 그것은 그 바보들을 바로 제거할 수 있어. 그리고 그녀는 조에게 또 다른 가면을 보여줬어. 한편 야마지는 배신자들이 훔쳐간 슈트에 대해 정보를 입수한다. 아직 개발 중이었고 그녀가 이 배신을 미리 계획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야마지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그는 곧 그들을 잡을 수 있을 거라 자신하고 있다. 이 슈트들은 구소쿠 기어라고 불린다. 이것들은 차원이 다른 전투 슈트로 모든 종류의 닌자 기술과 완벽하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었다. 수년간의 닌자 역사를 최고급 기술과 결합시킨 것이다. 엠마는 그들을 개발한 팀의 일원이었고 그녀가 훔친 슈트가 가장 진보된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녀가 훔친 슈트는 모두 중에서 가장 첨단이었다. 그녀가 마무리만 하면 조를 위한 전신이 될 거다. 엠마는 조직이 먼저 그들을 잡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른다. 하지만 그들이 잡으려 애쓰는 모습은 볼 수 있다. 다른 곳에서 마이크가 깨어나고 제이슨은 자기 꼴 보기 싫은 놈을 보호해야 한다고 마이크를 꾸짖는다. 마이크는 자신이 무려 열흘 동안 기절해 있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 하지만 제이슨은 그들이 무사하다고 확신시킨다. 그는 그를 부유한 사람이 소유한 외딴 집으로 데려갔고 아무도 거기 가지 않았다. 마이크는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하며 공격당하는 것도 중요한 비밀을 밝혀내는 데 가까워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한다. 조와 함께 엠마는 수트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하지만 완전히 실패한다. 그들은 파워 리액터, 즉 수트의 핵심 부품이 필요하지만 그 부품들은 본부에서만 구할 수 있다. 거기에 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므로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다. 그리고 엠마는 그것을 기대하지 않고 있어요. 조는 여전히 그 끔찍한 날의 기억에 시달리고 있고 우리는 그가 메리와 함께 있었던 시절을 회상합니다. 메리는 조를 치료해주고 그를 떠나보냈죠. 그녀는 감정이 가장 격렬할 때 그것을 통제할 내면의 힘을 가지는 것이 그들을 막을 수 없게 만든다고 믿었어요.
조는 그 기억을 이용해 스스로를 진정시키지만 우리는 조직이 그들의 위치를 점점 좁혀오는 것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할 곳이 하나 남았어. 그래서 빅디가 자원봉사를 하는 거야. 그가 좋은 예감이 있어서 은신처로 돌아와서 에마는 원자로와 갑옷판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어. 하지만 아직 좀 더 손볼 게 남아있어. 잠시 후 그녀는 다 끝났다고 하고 이 슈트의 이름은 카미위야. 이건 처음부터 만든 프로토타입 모델로 의미는 최고의 전투 능력을 발휘하는 것에 목적이 있어. 전혀 새로운 디자인이라 다른 슈트와는 작동 방식이 아주 달라. 그냥 입기만 해서는 그 힘을 끌어낼 수 없어. 사용자의 뇌와 연결돼야 하거든. 사용자가 사용하려는 생각만 해도 슈트가 반응해서 반응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지. 게다가 사용자가 자신의 행동을 더 강렬하게 상상할수록 슈트가 그 행동들을 더 빠르고 강하게 수행해. 단 한 가지 문제는 사용자의 뇌와 동기화하는 게 정말 골치 아프다는 거야. 조는 깊은 잠에 빠지게 될 거고 그는 누구한테 심장을 찔리더라도 깨어날 거야. 에마는 다음번에 죽으면 그게 마지막이라고 확신시켜줘. 그리고 또 다른 비밀을 폭로해. 그가 가족이 공격당하던 밤에 그녀가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비밀 기술로 그의 목숨을 구했어. 그녀가 목에 바늘을 꽂았고 특수한 약물로 그의 세포를 얼렸어. 하지만 경로가 닫히면 그들은 영원히 끝이야. 조는 화가 나서 왜 그녀가 자기 가족 대신 자기 엉망인 꼴을 구했는지 묻는다. 그는 가족을 구하는 것이라면 기꺼이 죽었을 것이다. 그가 점점 적대적으로 변하자 엠마가 어떤 장치로 그를 제지한다. 바로 그때 경보가 울리는데 조직이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빅디가 침입을 시작하고 엠마는 당황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빅디는 방 안에 폭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다. 그는 그 영리한 소녀를 칭찬한다. 폭탄 터지기 직전에 작은 속임수, 맞죠? 엠마는 그들을 속이기 위해 가짜를 설치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로키가 나타나서 잡았을 때 터졌어요. 엠마는 충격을 받고 그는 밝히죠. 찾지 못한 게 그들이 계속 움직여야 한다는 의미였다고. 문제는 도시에서 하는 모든 움직임이 추적된다는 것인데 그는 그들의 위치를 한 번의 탑승으로 좁혔어요. 로키는 계속 이야기하지만 엠마는 더 걱정돼요. 조의 동기와 비율이 겨우 10%밖에 안 된다는 걸 보여줘. 엠마는 트럭을 버리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정장 차림으로 나와서 돌진해. 로키는 다른 정장과 싸우는 꿈을 꾸고 있었고 이제 둘 다 전투를 위해 준비를 마쳤어. 한편 마이크는 그들이 찾은 목록의 모든 사람을 추적해야 한다는 걸 알아내고 그런데 제이슨은 그걸 하기 위해 컴퓨터가 필요해. 마이크는 엠마가 어디를 찾을지 아는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차는 마치 컴퓨터가 달린 자동차 같다는 걸 기억해. 엠마에게 돌아와서 우리는 로키와의 치열한 전투가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로키가 싸움의 주도권을 잡지만 엠마는 단호하게 그 따위 쓰레기가 진짜 닌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로봇팔을 꺼내 여러 대의 자율 반트럭을 조종합니다. 로키는 그것들을 제압하려다 하지만 그녀는 로키가 자신이 온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다고 밝힙니다. 로키는 조직 따위에는 관심 없고 그냥 싸우고 싶어 합니다. 로키가 원하는 건 단지 한판 붙는 것 뿐입니다. 혹은 죽음의 전투, 그래서 그가 닌자가 된 거야. 엠마는 그의 태도에 짜증내지만 그건 오히려 그를 더 흥분시키지. 그 순간 로키는 여러 버전의 엠마를 발견하고 하지만 그녀가 그의 광학 장치를 장악했음을 알지. 엠마는 몇 번 찌르기를 성공하지만 로키는 무언가 계획이 있음을 보여줘. 무언가 곧 일어날 것 같아. 그래서 로키는 모든 엠마의 클론을 없애는 엄청난 공격을 퍼부어. 엠마는 재충전 중인 기계에 다가가려고 하지만 로키가 막아. 로키는 스스로를 재충전하는 데 성공하지만 바로 그는 엠마가 사용하려던 기계를 망가뜨리고 만다. 그녀는 슈트의 전원이 끊겨서 충격을 받고 이제 로키가 그녀를 조롱하기 시작한다. 그는 자신과 맞서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녀를 조롱하며 그녀에게 주먹을 날리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슈트가 완전히 작동하기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이다. 조가 슈트와 함께 끝나기 전에 그녀는 아직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 에마는 조의 마음속에 녹음된 메시지를 남겼고 그것이 재생되기 시작한다. 에마가 계속해서 패배당하는 동안 그 녹음은 그녀는 이미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설명한다. 또한 메리가 한때 그녀의 생명을 구해줬다는 사실도 드러난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들은 몰래 연락을 계속해왔다. 공격 당일 밤 엠마는 달려갔다. 그들의 집으로 그들을 구하려고 했지만 너무 늦었다. 조만 유일하게 구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녀는 일어난 일에 대해 사과했다. 메리는 항상 조가 계속 살아있기를 원했기 때문에 엠마와 트리나가 메리의 소원을 이루게 했다. 엠마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고 조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바로 그때 조 안의 격렬한 불꽃이 싱크를 예상보다 빨리 끝내게 하고 도시 전체가 에너지를 잃게 만듭니다. 조는 메리의 감정을 억누르라는 말을 기억하며 모두가 무엇이 일어날지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조의 슈트가 어둠 속에서 빛나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기대에 찬 눈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로키가 조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조가 자신을 이길 사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전이었고 조가 그를 박살내면서 그가 맞았다는 게 증명됐어. 로키는 그저 누워있는데 조가 다가오자 무기를 꺼내. 로키는 시간을 벌기 위해 조를 밀어내고 둘은 싸우기 시작해. 그래서 로키는 그 강도를 맞추기로 하고 강력한 공격을 퍼붓지. 근데 제발 조는 마치 보스 닌자 같아서 모든 투사체를 피하더라고. 로키는 충격을 받았고 조는 엠마가 말한 걸 떠올렸어. 그는 자신의 움직임을 시각화할수록 수트가 더 빠르고 강하게 반응하는 걸 알게 됐어. 조는 그 지식을 활용해서 초음속으로 움직였어. 속도, 로키의 공격을 멋지게 피하며 로키는 참지 못하고 거대한 불덩어리를 조에게 던진다. 하지만 조는 개판이 된 것처럼 불길 속으로 곧장 뛰어든다. 그는 벽을 종이처럼 부수며 로키를 밀쳐내고 로키는 드디어 자신이 조에게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제 로키는 진짜 닌자가 어떤 모습인지 알게 되고 그는 후회하는 게 없다고 외친다. 완전히 만족감을 느끼지만 충격적이다. 그들은 함께 이 세상을 떠나기로 결정한다. 바로 그때 엠마가 나타나서 로키가 둘 다 날려버리는 모습을 지켜본다. 하지만 조는 전혀 다치지 않았고 그는 선언한다. 로키의 죽음은 결코 빠르고 고통스럽지 않을 것이라고. 로키는 그를 사디스트라고 부르고 제기랄 맞았어. 나중에 딜리에게서 들은 바로는 그들은 로키의 잘린 머리를 잭에서 경고로 받았다고 한다. 조지의 정신이 멍해진다. 그는 조에게 감탄하고 있어. 그는 조가 첫 시도에 그 정장을 멋지게 소화한 걸 지적해. 조셉은 그를 분석하려 하고 그래서 거래를 하자고 제안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야마지는 계획을 서둘러야 한다고 결심해. 왜냐하면 그의 목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야. 조셉은 그가 떠나는 모습을 보며 그의 말이 진정한 닌자처럼 들렸다고 선언해. 주인공인 엠마는 지금은 괜찮을 거라고 그에게 안심시켜줘. 그들 정장을 입은 큰손들, 이 조직의 모든 권력을 쥐고 있어. 하지만 제이, 그중 한 명을 그냥 박살냈으니 아마 다시 공격하기 전에 완벽한 계획이 세워질 때까지 기다릴 거야. 다음으로 야미지가 자이와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여. 자이는 야미지가 원하는 어떤 임무든 수행하겠다고 맹세해. 그래서 야미지는 자이를 더 이상 막지 않기로 결정했어. 자이에게 가서 조의 목숨을 끊게 하고 조는 자기 손으로 죽을 것이라고 선언했어. 트럭 안에서 엠마는 조가 응시하는 것을 알아챘어. 그녀는 결혼한 남자와 사귀는 걸 거부한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오해했어요. 왜냐하면 조에는 단지 그녀와 메리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었거든요. 엠마는 자신이 온전히 메리에게 빚지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왜냐하면 메리가 그녀의 구세주였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를 엿볼 수 있는데 가짜 신분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엠마의 모습이 보여요. 그녀는 뒤에서 다가오는 누군가가 칼을 들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그 누군가는 메리였어요. 마리는 엠마의 실력에 감탄했고 그녀를 동료로 만들었어요. 메리는 엠마가 만난 최초의 멘토였고 그녀를 존경했어요. 메리는 절대 임무를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엠마의 눈에는 그녀가 최고의 닌자였어요. 그 당시에 자이, 조, 그리고 메리는 최고의 닌자들이었어요. 모두가 그들 중 한 명이 결국 조직을 장악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메리는 왜 엠마가 항상 가면을 쓰고 있었는지 궁금해했어요. 엠마는 자신의 사고로 인해 얼굴이 엉망이 됐다고 설명했어요. 그 사고로 끔찍하게 흉터가 남았다고요. 그녀의 부모조차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그녀에게서 도망쳤어. 그녀는 조직에 의해 데려올 때까지 혼자 남았었지. 당시 사장은 솔직하게 말했어. 그녀에게 이 얼굴로 더 이상 존경받지 못한다고. 하지만 그 말이 바로 그녀가 누구든지 변신할 수 있는 힘이 된 거야.
에마는 이 말을 듣고 영감을 받았고 책임자는 선언했어. 이제 평생을 닌자로 살 것이라고. 에마는 그 영감을 받아 완전한 변장 전문가가 되었어. 그녀는 누구든 되고 싶었던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메리가 이 말을 듣고 자신의 가면을 벗고 엠에게 그녀가 아름답다고 말했어요. 에마는 연민을 원하지 않았지만 메리는 정말 진지했어요. 그녀는 에마를 지금까지 본 가장 아름다운 영혼으로 봤어요. 에마는 조에게 메리의 말이 얼마나 깊게 와닿았는지 정말 설득력 있어서 그렇다고 말했어요. 또 다른 날 메리가 엠에게 자이와 조와 함께 자란 이야기를 했어요. 그 두 친구는 모두에게 강인한 척하지만 사실은 미성숙한 소년들이라고 밝혔어요. 그 사람들은 그녀에게 세상 전부지만 이 일로 엠마는 걱정하게 됐어요. 사람들에게 정이 들면 감정이 생기고 그 감정 때문에 전장에서 혼란스러워질 수 있거든요. 감정 때문에 닌자들이 죽고 그래서 규율에는 애착을 금지한다고 적혀 있어요. 나중에 메리가 엠마에게 비밀 기술을 공개했어요. 그녀는 누군가를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정지 상태에 빠뜨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메리가 그 기술을 엠마에게 가르쳐 주겠다고 하자 엠마는 완전 충격받았어요. 그녀는 비밀의 기술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 드러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말이다. 하지만 메리는 마음을 정했다. 왜냐하면 언젠가 엠마가 그것을 써야 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메리와 함께한 날들은 엠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들이다. 하지만 모든 것이 아주 빠르게 멈춰버린다. 야마지는 보수로 취임하고 왠지 모르게 외부인들을 조직에 들이기 시작한다. 야마지는 어느 날 엠에게 닌자의 자존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고 물었고 그녀는 그것이 일본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고 대답했어요. 야마지는 만약 일본이 사라지고 닌자도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했어요. 그때 노장보스가 세상을 떠났어요. 야마지는 조직 전체를 더 이상하게 바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화나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 메리가 엠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어요. 그녀는 뱃속에 아기를 품고 있다고 했어요. 에마는 놀라워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메리가 이 일이 일어난 이유를 말했을 때 그녀가 누군가와 사랑에 빠졌다는 것. 메리는 더 이상 그 조직에 속하지 않기로 결정했어. 왜냐하면 그녀가 그 규칙을 어겼기 때문이야. 그 후 조는 그녀의 임신에 놀라워했지만 그는 설명했지. 그는 오직 닌자가 되는 것만이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그는 아버지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하겠지만 자신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메리는 안심시키며 말했어. 우리가 함께 부모가 될 거니까 괜찮을 거라고. 시간이 좀 지나고 야마지가 충격적인 소식을 전한다. 조직이 일본을 떠난다는 거다. 큰 세력의 통제에 들어갈 거라고 한다. 모두들 화가 났지만 야마지는 단호히 선언한다. 반대하는 사람은 추방당하고 없애진다고. 일본을 지키는 게 그들의 자존심이니까 몇몇 멋진 사람들이 야마지의 결정을 반대하며 일어섰다. 그중 2명은 그에게 달려들었지만 야마지는 멀리서 사람들을 낚아챌 수 있는 무서운 힘이야. 그는 적들을 그냥 베어버렸고 그리고 저 미친 녀석은 한 남자의 머리도 밟았어. 몇몇은 그에게 대항하려 했지만 그저 그룹이 갈라지고 말았지. 야마지는 자신이 진정한 닌자의 화신이라고 선언했어. 그래서 그가 숨쉬는 한 닌자의 정신은 죽지 않아. 결국 야마지를 제거하려는 팀이 결성됐지만 한 닌자가 지혜로운 말을 남겼어. 그는 그들이 아마도 모두 목숨을 잃을 거라고 말했다. 대신 그는 조직에서 빠져나가 그들의 유산을 전하자고 제안했다. 그들은 도망자가 된 수치심을 견뎌야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새로운 결이다. 메리는 그 닌자와 만나 자신이 만든 것을 공개한다. 그것은 그들이 얼굴을 바꿀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그녀는 도망칠 계획인 사람들에게 그것을 건네준다. 그리고 그들은 그녀에게 아이를 잘 키우라며 행운을 빈다. 잠시 후 엠마가 메리와 대면한다. 그 전 상사는 그녀에게 극비 임무를 맡겼어. 다음 리더 후보가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였지. 그렇지 않으면 그녀는 제거해야 했어. 메리가 상사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다고 말하자 에마는 설명했어. 그가 그 임무를 그녀에게 준 거라고. 에마는 그녀를 속인 것에 대해 사과했지만 그 임무를 수행해야 했어. 그런데 메리가 충격적인 말을 했어. 그녀는 그동안 알고 있었다고 밝혔지. 에마는 그 아이를 포기하라고 애원하며 조직으로 돌아가려고 했어. 하지만 메리는 받아들이지 않아. 싸움이 벌어지고 엠마는 빠르게 깨닫는다. 메리가 그동안 자신의 진정한 힘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을.
슬프도록 엠마는 자신이 부모님 모습조차 기억하지 못한다고 털어놓는다. 노력할 때마다 그녀가 보는 건 오직 메리뿐이다. 하지만 둘은 계속 싸워야 하고 결국 엠마가 승리한다. 엠마는 상황을 파악하고 말한다. 메리가 마지막 순간에 그녀의 아기를 지키기 위해 움직였다고. 그렇지 않았다면 메리가 이겼을 거다. 엠마는 메리를 데리고 나오기 위해 애쓰고 있어요. 그녀는 항상 닌자가 되고 싶었지만 조직들이 너무 자주 바뀌었어요. 하지만 수치를 참을 수 없어서 달릴 수 없어요. 대신 그녀는 자신의 생을 끝내기로 결심해요. 그러나 메리가 그녀를 막아요. 그녀는 설명해요. 닌자는 감정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가족도 가질 수 없다고. 하지만 그녀의 아기가 그 모든 것을 바꿨어요. 그 아기는 그녀의 가족이 되었고 숨쉬는 이유가 되었어요. 메리는 감정이 닌자를 죽이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생명을 준다고 선언한다. 메리는 항상 에마를 가족처럼 여겨왔다고 말하며 에마는 같은 감정을 느끼며 눈물을 글썽인다. 에마는 조직에 남기로 결심한다. 내부에서 그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 그녀는 메리와 계속 연락하며 심지어 FBI에 잠입하는 임무를 떠나더라도 메리는 항상 그녀에게 아이를 키우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한다. 아이였지만 그녀는 그것과 바꿀 수 없었어요. 엠마에게 메리는 최고의 닌자였어요. 그래서 엠마는 끝까지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기로 결심했어요. 이로써 그녀는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힘을 끌어낼 수 있었고 야마지가 계획하고 있는 일을 알아냈어요. 하지만 그를 막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야마지는 이미 그의 대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자는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새로운 원자로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이 세상이 지금껏 본 적 없는 것들을 동시에 더 효율적이고 환경에도 더 좋은 상태로 만들어냈습니다. 당연히 그의 에너지 원자로 출시에는 반발이 있습니다. 이 원자로가 전국적인 기술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권력자들로부터 말이죠. 그래서 에너지 장관은 생산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을 미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셉은 장난치지 않습니다. 그는 다른 관리들로부터 지지를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에너지 장관은 그 사람들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목록이 이렇게 빨리 이 프로젝트를 승인하진 않을 거야. 그래서 그는 조셉이 뭔가 방법을 써서 뇌물을 준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관계자들은 분명 설득됐지만 조셉은 뇌물이 개입된 게 아니라고 확신했어. 이유는 더 강력한 위협 때문이었어. 즉, 네가 거절하면 얌마지가 너에게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는 위협 말이야. 그는 비서에게도 동참해서 승인하라고 했어. 엠마가 조에게 야마지의 전체 계획을 설명하고 있어. 이 녀석은 아잭에 그의 닌자 군대를 써서 에너지 시스템 개발을 밀어붙이게 하려고 해. 시스템이 전 세계에 퍼지면 야마지는 그 힘으로 나라들을 내부에서 장악하려고 해. 에마는 예전에 야마지 밑에서 부관이었지만 그들이 모두 아자의 꼭두각시라는 걸 깨달았어. 이제 닌자라고 불리는 것에 자존심이 남아있지 않아. 그래서 지금 에마의 유일한 길은 희간이 온통 불태우게 돕는 것뿐이야. 한편 마이크는 이 모든 미친 상황에 대해 제이슨에게 비밀을 털어놓았고 제이슨이 완전히 미쳐가고 있다는 걸 확신해도 좋아. 며칠 전만 해도 그는 회사에 해고당한 것에 화가 난 평범한 사람이었어. 하지만 지금은 닌자들이 그를 쫓고 있어. 모두 마이크가 나타났기 때문이지. 마이크는 제이슨이 아자의 일에 참견해서 어차피 제거될 운명이었다고 그걸 정당화하려고 했어. 이미 스스로 위험에 처하고 표적이 되었으니 남은 선택지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이야. 아자에이자가 숨기려고 하는 것을 밝혀낼 때까지. 제이슨이 도와주기로 했지만 그는 분명히 말했어요. 마이크에게 끝까지 자신을 보호하라고. 그리고 그때조차도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는 앉아있을 수 없어요. 그는 마이크가 에이자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이름을 언급한 걸 기억해요. 그래서 그는 엠마가 누구인지 묻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는 설명할 게 많아요. 왜냐하면 방금 엠마가 이 모든 시간 동안 스파이였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아자 시티로 돌아오니 시민들은 모두 이 필수 검문소를 지나야 해. 어젯밤 전투로 인한 혼란 때문이야. 그리고 트럭 옆에 어떤 사람과 함께 엠마와 조는 도주를 준비하고 있어. 엠마가 프로그램을 끝내면 그녀는 도시의 모든 전기 시스템을 끄고 잠시 동안 가스를 이용한 엔진으로 전환한 후 바로 검문소를 돌파해 트럭을 가스로 바꾸고 직진으로 돌파해. 경비병들은 드론 공격을 호출하려 했지만 모든 시스템이 다운된 상태였어.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도망자들이 탈출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뿐이다.
도시를 벗어나자 조는 엠마에게 야마지가 지금 어디에 있을지 아냐고 묻는다. 안타깝게도 그녀는 모른다. 그녀가 아는 것은 그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는 것뿐이다. 그들의 최근 행동이 그를 서두르게 만들었고, 그래서 그들도 다음 움직임을 취해야 한다. 그들은 아자 중 한 명을 목표로 삼고 있다. 반완성된 발전소를 다음 목표로 삼고 있어. 그곳에 도착하면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조의 구스코 장비를 강화하려고 해. 엠마는 현장에서 휴대용 에너지 탱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내일 작전 시험이 있기 때문이야. 그녀는 시험에 참여하는 다른 부하들의 정보를 입수했어. 조는 그 기회를 이용해 야마지의 행방을 그들에게서 캐내려고 해. 하지만 엠마는 그에게 싸움에 집중하라고 상기시켜줘. 왜냐하면 구스코 장비는 흩어지지 않을 때 더 좋은 성능을 발휘하거든. 그는 분노를 통제할 방법을 찾아야 해. 내부에서 타오르는 그 분노를. 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야. 그 밤, 조는 잃어버린 가족을 떠올리며 한편으로는 엠마는 그의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어를 다듬고 있었다. 그는 강력한 전사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녀는 여전히 메리의 마음을 위해 그를 지키기 위해 결심하고 있다. 한편 작전 시험에서 그들은 병사들을 보내어 풀파워로 슈트를 입은 딜리를 상대하게 한다. 이게 시험이라고 하는데 그녀는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목을 꺾고 있어. 그 모든 광란이 벌어지는 동안 조셉은 국방부 장관과 함께 제트기에 올라 그녀에게 이 광경에 감명받았는지 묻고 있어. 현재 배터리 용량으로는 풀파워로 사용 시 약 5분 동안만 작동하지만 이 수트들은 상당한 힘을 발휘할 수 있어. 발전소 안에서는 작동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지. 에너지 시스템을 점검하는 동안 빅디의 장비도 테스트했어. 폭발도 없고 시험은 무사히 끝난 것 같아. 하지만 빅은 지금 다른 생각이 있어 보여. 기지에 있는 엠마도 에너지 탱크를 손에 넣었고 곧 조와 연결하려던 참이었어. 그런데 빅이 갑자기 나타나서 떠다니는 지네를 공격했어. 엠마는 장비도 없고 그래서 빅한테 당할 수밖에 없어. 그녀는 도망치려고 하는 중이야. 빅이 그녀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 조가 천장이 뚫고 나와 지네를 막아버리고, 빅은 조의 슈트가 전사 타입이라고 인정하며 항상 시험해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거래를 제안합니다. 그는 그들이 야마지의 위치를 찾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 조가 공정한 1대1 싸움에서 그를 쓰러뜨리면 비밀을 누설하겠다고 합니다. 엠마는 그것이 함정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지만 다른 선택권이 없어요. 빅은 먼저 움직여 조가 신경 쓰는 동안 지네를 풀어놓습니다. 그러자 빅디가 곧장 그를 벽에 차버리고 그의 지네가 계속 몸을 감으며 조의 몸에 감기면서 고통을 계속 주지. 조에게 상황이 좋지 않아서 엠마는 그의 유리한 쪽으로 기울일 방법을 생각한다. 지금 빅은 반응로 시스템으로 무선으로 수트를 재충전하고 있어. 엠마가 그것을 멈추면 조에게 기회가 올 수도 있어.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빅은 이미 그 지네 중 하나를 그녀 쪽으로 보내기도 했거든. 조는 점점 방역을 시작하고 있어. 그는 지네 하나를 쓰러뜨리고 대부분의 후속 공격을 피했어. 그리고 엠마는 그녀의 뛰어난 실력을 보여줬어. 그 지네를 피하며 마치 보스처럼 행동했고 장비를 사용해 그것을 제압했어. 또 다른 지네가 그녀에게 달려들었지만 엠마는 침착하게 에너지 코어를 꺼내서 마치 수류탄처럼 사용했어. 지네와 발전기를 폭파시키며 완전 멋진 움직임이었어. 먼지가 가라앉자 엠마가 상황을 살피는데 건물 전체가 무너질 위기에 처한 걸 깨닫는다. 좌우로 떨어지는 잔해를 피해야만 했다. 그런데 결국 바닥의 약한 부분에 발이 걸려 무너지고 만다. 생존할 길 없이 추락한다. 허리가 부러질 것 같던 순간 조가 나타나 그녀를 잡아낸다. 발전기가 고장나서 전원이 끊기기 직전 그가 그녀를 구해낸 것이다. 수트가 멈추기 시작했기에 더 이상 전력을 공급하지 못했다. 빅디는 쉽게 지원 요청해서 끝낼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겁먹은 행동은 하지 않지. 그는 자신의 신념이 있어서 다음에 조와 정정당당하게 싸울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그들은 무사히 기지를 탈출했어. 조가 엠마를 치료하는 동안 그는 그녀에게 물어봐야 했어. 왜 그녀가 그렇게까지 그를 보호하려 하는지. 그녀는 메리의 소원을 위해서라고 말했지만 그건 아니야. 메리가 직접 시킨 것도 아닌데. 맞아. 메리가 그녀에게 뭘 하라고 한 적은 없어.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야. 바로 그때 엠마가 누군가 방금 컴퓨터 차를 켰다는 알림을 받는다.
마이크와 제이슨이 그 차를 좀 수상한 방법으로 손에 넣었어. 마이크는 이제 평범한 FBI 요원으로 돌아갈 수 없지만 무고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한 괜찮아 해. 제이슨은 엠마가 걸어두둔 암호를 풀려고 애쓰고 있어. 그 차도 하지만 그 암호는 너무 강해서 그에게는 무리야. 그는 엠마가 어떤 수준 높은 컴퓨터 천재임을 깨닫기 시작했어. 그녀는 마이키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있었어. 그러다 라디오가 자동으로 켜지고 마이케는 그 노래를 인식하며 엠마의 기억이 떠올라. 그때는 그녀가 FBI에 합류해서 그의 파트너가 되었을 때였어. 그는 그녀를 술집에 데려가서 그녀가 항상 자기 일만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지. 엠마는 그에게 의존할 이유를 전혀 느끼지 않았어. 마이크는 파트너는 가족과 같다고 말하며 그녀가 자신을 더 믿도록 설득하려자 하지만 그녀는 그를 가족처럼 여기지 않고 오히려 부끄럽다고 생각한다. 그녀가 점점 마음을 열고 있었지만 마이크는 그녀가 태도로 항상 좋은 분위기를 망친다고 불평했다. 그러다 분위기를 풀려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엠마는 차를 찾아내 마이크와 제이슨을 몰아붙인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고 제이슨은 겁에 질려 폭죽을 그들에게 던졌다. 마이크가 밖으로 나가서 유도를 시도하며 상대를 던지려 하지만 상대의 탄탄한 체격 때문에 꼼짝도 하지 않는다. 이제 모두 위협이 없다는 걸 알고 앉아서 이야기를 나눈다. 마이크는 에마가 FBI에 파견된 닌자 스파이라는 전말을 알게 된다. 하지만 그녀는 마이크를 제거하려 한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맹세했다. 그녀는 명령을 따르고 있을 뿐이지만 마이크 기분이 나아지진 않는다. 마이크는 이 모든 걸 정리할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고 말한다. 밖으로 나서면서 그는 폭죽을 완전히 잊어버린다. 땅에 떨어져서 결국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나중에 엠마는 마이크를 치료해주고 오랫동안 진실을 숨긴 것에 대해 사과했어요. 하지만 그는 그녀를 탓하지 않았어요. 그녀에게는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그는 무고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희생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딸이 원했던 거였으니까요. 진실을 몰라서 아쉬운 마음은 있지만 그녀가 숨긴 것에 대해 화내지 않아요. 그들은 서로 화해하고 다음 날에는 오즈의 계획에 관한 증거를 검토합니다. 그 사람은 전 세계의 에너지 인프라를 그들의 기술을 이용해서 통제하려고 해. 하지만 오즈가 어떤 계획을 꾸미고 있었던 비디오 증거가 있어도 그 증거를 증거로 쓰려고 하면 곧 가짜라고 무시당할 거야. 누가 닌자들이 오즈의 수트 차림으로 돌아다닌다고 믿겠어?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그냥 방관하고 세상을 장악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지. 한편 조셉은 조와 엠마의 공격 후유증을 견뎌내려고 애쓰고 있어. 그는 장관들에게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안심시키려고 하고 있어. 통제는 할 수 있겠지만 그가 계속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